오늘은 특별히 김두길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귀한 강의를 듣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김두길 박사님은 이렇게 화면에 나오듯이 아주 그 다양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이 우리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많은 연구를 해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그 원인들과 그런 해결책들에 대해서 아마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 김두길 박사님은요, 현재 국제내교육대학원 외래교수로 이렇게 역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상담학회 1급 슈퍼바이저이시며 현재 나눔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부산가정법원에서 협의위원전 상담위원과 가사재판 상담위원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 기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박사님의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변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우리 김두길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길 박사님. 항상 우리 사는 게 힘들죠. 물론 항상 힘든 것만 있다면 우리는 살지 못하고 다 어디로 갔겠지만은 우리는 그렇지만은 다 살아있고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경생물학이 최근에 우리 이제 심리 상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전체적인 이제 신경생물학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게 봤으면 싶어서요. 이전에 우리 이제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존 신경생물학은 일반적으로 이제 의사들의 영역이었죠. 사실은 우리 몸과 관련되어져서는 의사들의 영역이었고 사고 이후에 몸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치료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AI가 등장했다면 이제 과학자의 영역으로 과학 영역으로 많이 확장되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이후에 뇌라는 게 굉장히 우리 일상화되어진 단어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라 하면은 어떤 뇌의 기제를 가지고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인간을 움직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만큼은 저희들의 영역으로 남은 거죠, 사실은. 근데 여전히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신경생물학이 신경생물학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되게 강하고요. 이 교재들도 보면은 신경생물을 하고 우리 소위 말하는 정신건강과 관련성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는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상담의 어떤 영역에서 이게 좀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또 최근에 우리 뇌교육에 관련된 내용들 되게 많이 나와 있죠. 뇌기반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뇌가 AI의 등장과 함께 이제 우리 삶에서 도대체 브레인이 뭐냐에 대한 우리 고민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강의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식물인간하고 뇌사는 어떻게 다르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다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식물인간은 대뇌의 일부가 손상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게 식물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생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뇌사로 봤을 때는 대뇌하고 뇌간이 손상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 대뇌와 뇌간이 손상되면은 뇌 전체가 손상되어진 걸로 보고 우리는 사망 선고를 하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대뇌의 손상은 생존 가능성과 절대적 관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면은 대뇌에 대한 대뇌 피질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대뇌보다 뇌간 쪽이 더 우리의 삶에 더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걸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부분들은 전두엽보다는 전두엽 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주 갈등 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인간의 뇌 구조를, 기층 구조를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스 페리 박사인데, 이 왓레펀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피질, 전두엽 쪽이겠죠? 전전두엽, 이렇게 나올 때 피질, 대뇌 피질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변형계, 간내, 그 다음에 뇌간 이렇게 나옵니다. 책에 따라서는 이 뇌간을, 그 간내가 안 나오고 뇌간 영역에서 이 간내를 포함해서 도통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크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것이 이렇죠. 여기서 보면은 이 색깔이 아래쪽에 있는 세 개 같은 경우,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변형계는 일부를 갖고 태어나죠. 일부 정서적인 부분이 있고 기억이나 이런 해마와 관련된 내용들은 약 1년 전후 돼서 출현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에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피질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피질에 있는 창의성이나 사고, 언어, 가치, 굉장히 인간의 특성을 표현하는 이러한 영역들은 사실은 밑에 있는 영역들의 하나의 후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나중에 상대적으로 아주 나중에 태어나는 영역들이죠. 우리가 모든 책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동이 출생했을 때 출생 초기를 언제까지 볼지는 모르겠지만 출생 초기에 엄청난 뇌가 활성화가 되어지고 뇌가 성장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그 당시에 성장하는 뇌 영역은 뇌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변형계까지를 말한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억에 해당하는 해마는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피질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1년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가 50이면은 피질의 나이 9살 전후 될 겁니다. 49살 정도 될 겁니다. 표준이라면. 또 정도에 따라서는 발달이 좀 늦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장류로서의 인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한 영역도 대단히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소위 말하는 무의식이겠죠. 또 암묵적 기억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피지를 강조하겠지만 상담 영역은 피지를 강조할 영역은 좀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저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안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어쩌면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왜 이리 모를까 하는 부분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는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네.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또 인간의 뇌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파충류의 뇌 해가지고 뇌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유류, 변형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뇌 피질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고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색깔, 이 밑에 연두색 밑에가 바로 우리의 몸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어날 때 그래서 여기는 파충류에 내려오죠. 그러면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변형계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뇌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뇌관과 소뇌 해놨는데 소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책이 많고요. 뇌관을 따로 떼어서 봐놨는데 이분 칼 세이건은 이 두 개를 묶어서 이 파충류의 뇌로 보고 있는데 뇌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주신경과 연결도 이렇게 연결되어지고요. 모든 신경들은 여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죠.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뇌사를 이야기할 때 뇌간에 손상이 가게 되면은 이런 사망 선고를 바로 한다라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뒤에도 나오기도 할 겁니다만 해도 태어날 때 이 뇌간하고 소위 말하는 변형계 일부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도대체 이 기능들은 무슨 기능일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자율신경과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아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체온부터 흥분, 식욕 이 모든 게 다 자율신경입니다.
뭐냐면은 몸 자체적으로 흘러가는 거지 외부의 영향으로 내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면 내가 내 의도적으로 움직인다 하면은 피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겠죠, 사실은. 사회 문화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출생했을 때 왜 부모의 영향력이 그리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이 부분들이죠. 어, 모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살 되었을 때 모릅니다. 신경생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 타 이론에서는 태아 때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도 하지만은 신경생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생명과 관련된 파충류에 내는 이게 뇌가는 생명의 뇌죠. 생존의 뇌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은 편도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명의 뇌라고 볼 때는 뇌가는 생명의 뇌다 이렇게 본다 하면은 우리가 이런 단어하고 좀 연계해 볼 수 있죠. 소위 말하는 그 대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처 전략을 다른 말로 우리는 생존 전략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생존 전략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면은 뇌관적 영역이 되게 많이 좌우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에 대한 우리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에 나오니까 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뇌를 또 이렇게 하면 아주 좀 간단하게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율적인 뇌하고 의식적인 뇌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자율적인 뇌, 아무 생각을 조절할 필요가 없는 뇌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친밀한 관계죠. 친밀한 관계라든지 익숙한 환경, 익숙한 어떤 학습, 익숙한 운동, 자기한테 맞는 운동, 자기한테 맞는 뭔가를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에너지 소비량이 낮죠. 교환 법칙을 보면 이거 되게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작게 쓰면 스트레스가 낮죠. 에너지를 작게 쓰고 에너지가 낮고요. 죄송합니다. 에너지가 사용량이 낮고 스트레스 작겠죠. 그에 비해서 의식적인 뇌는 에너지를 되게 많이 씁니다. 새로운 환경에 갔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스트레스가 높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식적인 환경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은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면은 이건 또 다른 방법, 다른 내용이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이 되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의식적인 뇌지만은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뇌로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동기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동기의 중요성이 남녀가 공감에 대해서 남녀는 공감의 차이가 있다가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동기부여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남성들에게 이 공감을 잘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남녀차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의식적인 뇌도 때에 따라서는 이 자율적인 뇌처럼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의식적인 뇌는 탈진이나 소진을 일으켜내죠. 그리고 관계적인 차원에서도 과잉했을 때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 장면에서 자율적인 뇌가 과잉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내식대로의 삶이나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지는 경향이 강할 것이고요. 또 의식적인 뇌는 타인 중심적인 내용들에 진작에 빠지고 대인관계적 불평가, 문화 중심적 삶에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내담자로 많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뇌라는 부분들은 뇌는 자율적인 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의식적인 뇌를 자율적인 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우리가 상담 장면일 것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의식적인, 의식적인 뇌를 자율적인 뇌로 바꿀 때는 반드시 어떤 게 나타납니다. 뭘까요? 저항입니다. 반드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저항이 일어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뇌 기제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는 반드시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항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의식적인 뇌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율적인 뇌가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응이죠.
적응한다는 말은 의식적인 부분이 자율적인 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적응을 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적응을 하게 되면은 편안하고 이제 자율적인 내가 되고 익숙하고 이렇게 사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활에 아주 익숙하다면은 이게 여기에서 멈추게 된다면은 우리는 현재 우리 과학이라는 그 사회과학은 발달을 안 했겠죠. 그러면 이랬을 때 이렇게 편안해지면은 편도체에서는 우리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새로움을 추구하고 싶은 그 욕구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두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먼저 우리 이거 좀 보고 할까요? 뇌 특성입니다. 아까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뇌는 생존하기 위해서 다음 순간을 예측하고자 하는 예측 기관입니다. 어, 그리고 뇌는 기억하는 기관입니다. 뭘 기억할까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단어를 썼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은 뇌는 무엇을 경험하였는가로 볼 수 있고요.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미래, 미래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 또한 네가 앞으로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희망을 줘야 될 부분은 이렇습니다. 과거가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탐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의 모습, 지금의 경험이 미래의 나를 바꿀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뇌 기제 자체가 뇌라는 거는 경험의 결과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뭔가 기억나지 않는다. Here and Now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있다라는 것 또한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아오지 않은데 나의 어떤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긴장감을 풀어주는 거.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역할들이 편도체에 대한 부정성, 두려움, 과거를 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뇌가 곧 인간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소위 말해서 이집트 미라에서 가장 뭐 모든 장기를 다 빼내고 뭐 미라를 만들잖아요. 근데 건들지 않은 부분이 가슴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왜 그랬을까요? 하는 거예요. 뇌는 대단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뇌는 감각 기능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심장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알고 있고, 인간을 심장에 많이 비유하는데, 그거는 심장이 감각 기능이 있어서 느껴지니까 그러는 거죠. 아프다 이거죠. 근데 사실 우리 머리는 느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뇌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리감을 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뇌를 아는 것이 인간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뇌의 기적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셨으면 싶습니다. 그 전전두엽 피질 이 부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10달에서 12달, 10에서 12개월 후에 우리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뇌관이나 핀도체의 후배입니다. 그다음 아주 똑똑한 이제 후배를 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선후배가 잘 지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전두엽하고 밑에 있는 편도체가 잘 지내야 됩니다. 그게 정서 조절이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보고 뭐 얘기는 하겠습니다. 전두엽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중앙 전전두엽 피질 해가지고 있는 건 뭐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선택 가능성을 강조하는 알아차림의 중추이고요. 펜도체와 소통하면서 감정 조절을 촉진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특히 여기 보면은 이제 중앙 전전두엽 피질 중에 하나인데 아나 전두엽 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들이 이 아나니까 눈 쪽입니다. 눈 뒤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펜도체라든지 뇌관하고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아주 가장 가까운 이 기능과 펜도체라든지 뇌관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전두엽 피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이 정서 조절에 되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에서 강조되고 의식적으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전전두엽 피질하고 전전두엽 피질과 변형계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청소년기를 언급할 때 바로 이거에 대한 언급이죠. 청소년기 때 언급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기존의 과거의 삶, 변형계와 뇌관의 속에서 있던 과거의 삶을 전두엽적 측면에서 어떻게 재해석하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상담에서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청소년기의 어떤 정서 조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어, 어. 그 전전두엽 피질 한 개 해갖고 해놨는데 이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좀 봤으면 싶습니다. 98%가 침팬지하고 뭐 비슷하다고 하고 2%가 전전두엽 피질과 2%가 전전두엽 피질이다. 가장 인간의 독특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당히 굉장히 전전두엽 피질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꾸로 설명을 하면은 두 명이 98명을 잘 조절해야 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두 명이 98명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절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아주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주 좋은 사람, 가족끼리, 특히나 이 전전두엽 피질이 2%가 가장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가족 영역입니다. 친밀한 영역이죠. 친밀해질수록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정리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정리는 딴 게 아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따라하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내가 따른 생각을 했을 확률이 낮을 겁니다. 대부분 아이를 양육을 할 때 아니면 친밀한 부부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내가 따른 생각을 많이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죠. 나중에 있다가 보면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 되어서 한 번씩 합니다. 내가 아니구나. 이 2%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나 위협적인 순간이 될 때 우리는 사실은 이제 편도체가 발현이 되어지고 편도체가 발현이 되면은 의도적 사고를 합니다. 의식적인 뇌가 작동을 하죠. 사실은. 근데 의식적인 뇌가 늘 작동을 하면 되는데 편도체도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말했죠. 과거의 뇌회로가 새로운 어떤 목적에 재활용된다. 이 말은 이런 말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한다. 지금의 부부싸움을 해결한다. 했을 때는 과거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어디서 보면 아주 정확한 예로 볼 수 있냐면은, 부부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신혼부부 특히 상담을 해보면은, 연애 기간 때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는지를 물어보면은, 부부 싸움이 극도에 도달한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연애 기간 중에 연애 기간은 부부가 아니죠. 연애 기간 중에 갈등을 할 때, 그 갈등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서로 간에 해결을 하고 다시 그 문제가 왜 일어난지를 알게 되고 그랬으면은 사실은 연애 기간 중에 헤어지든지 아니면 적절한 대처 전략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연애 기간에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묻어놓고 지내가는 사람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연애 기간 중에는 공간적 분리가 일어나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은 부정 정서도 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만남이 반복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결혼 초에 과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되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위험한 순간이라면 극도로 화가 났다. 극도로 공포감을 느꼈다. 뭐 싸움이니까 공포보다는 화가 났겠죠. 분노 감정을 느꼈다. 억울하다. 이랬을 때는 변도체는 이 전두엽을 납치한다. 뇌를 납치한다. 볼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뒤에도 비슷한 내용인데 극도로 우리가 어떤 화가 났을 때는 편도체가 전두엽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뇌관 쪽과 연결이 되어져서 어린 아이였을 때 느끼는 뇌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느껴왔던 가장 극도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전두엽이 발현하는 게 아니고요.
기껏 이럴 때 극도로 화가 났을 때는 전두엽이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뒷부분에 있네요. 이거 하고 할까요? 죄송해요. 이게 지금, 뒤에 나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말인데, 하이회로란 말은, 아, 하이회로란 말은, 아까 여기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하이고 상입니다. 뇌가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의미죠. 여기서 이렇게 간다. 하이 개념이라면은 뇌관 쪽을 말하고요. 상이느라 그러면 대뇌피질을 말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은 좀 여기 있는 걸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모든 신경망들이 때로는 오래되고 원시적 오래된 신경망을 대체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 말이고요. 이 현재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현재 이런 것들은 이 과거의 신경망을 대처해야 되는 거죠. 50이 되면은 50살의 신경망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20대나 10대의 신경망을 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 대부분 그 신경망이 10대 이전의 신경망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삶 전반에 거쳐서 여전히 그리고 때때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소위 말하는 내면 아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 내면 아이, 즉 미해결 과제 속에 있는 내면 아이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영역마다 다르겠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경험 속에 있고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우리의 내담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Here and Now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모든 사람의 숙제일 겁니다. 사실 Here and Now는 존재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올 것이냐. 각자의 나이가 50이라면은 50 가까이에 와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부부 상담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다 그 나이대로 가져와야 하는데 한 사람은 그 나이대로 가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어려움이 있겠죠. 이게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편도체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변화를 싫어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하는 게 이런 게 있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갑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아무도 그리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왜? 뇌는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를 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닥 공포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공포스럽게 느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공포스러운 어떤 경우의 수겠죠.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도체에서 하는 일 중에서 편도체가 꼭 나쁜 감정만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은 이렇게 코르티졸이죠. 코르티졸 또는 코르티솔 이걸 분비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이 또 뛰고 근육이 긴장되고 막 이렇게 나타나죠. 땀이 나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안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존이 어렵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밀림에 가서 뭐 사자를 만나든지 뭐 아나콘다를 만나든지 했는데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 말하고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반응이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굉장히 나쁜 쪽으로 보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담사 입장에서. 그렇게 그 상담자 입장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그래야지만이 공감을 하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무엇이 어려운지를 우리가 다가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위험을 감지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을 감지했는 그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위험 감지를 했는데 대단히 크면은 무의식적으로 편도체를 통해서 뇌관으로 가서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결정하게 하고, 위험을 감지했는데 그 위험 감지 정도는 낮아요. 그러면은 이 편도체는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전두엽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전두엽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리 하겠죠. 물론 이게 반복되어진다면은 당연히 위에 것도 반복되어지면은 당연히 통제 가능한 예측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고 예측 가능성이 늘어나면은 자율적 신경으로 자율적 뇌구조로 바뀌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참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전전두엽 위험한 상황에서 전전두엽 피질은 우리가 보이는 반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그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일정 정도 이상 다다르게 되면 가족 갈등이든 일정 정도 다다르게 되면은 그 일정 정도 다다르면은 서로 대화를 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부 갈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상담실을 가는데 상담실을 안 가더라도 대화를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전전두엽 피질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날 공격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예를 들어 그 말을 들은 어떤 배우자는 어떤 생각이 들겠냐라는 거죠. 나를 공격한다? 날 공격하는 것 같다. 날 비난하는 것 같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모으는 일을 하겠죠. 그 데이터를 모으지 않으면 그 상황을 견딜 수 없겠죠. 이렇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일정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요, 일정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전두엽은 마비가 되고, 전두엽은 거기에서 이럴 때는 사려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려 깊은 도망을 가야 되고, 사려 깊게 도망가고, 사려 깊게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요. 내가 그게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모아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또한 전두엽이 그렇게 적절하게 잘 반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고요. 갈등이 얼마나 일상에서 당연한 것인지, 스트레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한 영역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 그래서 이게 어떤 위험한 이럴 때 정당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이럴 때 이러한 부분, 이게 설명이죠. 이게 어디서 또 많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어, 고부 갈등에서도 이거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엄마는 아들한테 내가 그럴 수밖에 없고 너희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는지를 설명을 하고요. 아내는 또 남편을 위해서 그걸 설명을 하고요. 남편은 또 엄마한테 가서 엄마는 그게 아니야를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요. 또 집에 와서 아내한테 엄마는 그런 게 아니야를 끊임없이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엄마하고 아내는 이미 서로가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러면 전전두엽피질에서 이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풀리겠죠. 안 풀립니다. 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편도체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전전두엽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상황을 조금 낮게 할 뿐이다. 좀 낮게 하면 그나마 낫겠는데 오히려 여기에다가 더 기름을 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편도체에 대한 부분을 잘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전두엽을 무조건 우리가 활성화시키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두엽이 무력화 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있다. 이게 인간인 거죠. 어. 그래서 상담실에 오는 대부분 분들은 아무리 전전두엽을 돌려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니 편도체에서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전두엽이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죠. 어, 한번.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진화한다 할 때 진화는 종의 생존을 위한 것이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어. 그리고 대처 전략은 생존 전략일 뿐이지 행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좀, 좀 안 맞죠? 아니, 상당히 동물적이죠? 상당히 동물적입니다. 98%에 해당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는 뇌관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생존의 이유를 받는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쏜살같이 이런 게 있죠. 이 펜도체에서 우리가 뭔가 펜도체가 강한 자극을 받으면은 전두엽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과거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암묵적 기억 세계로 빠져들어가는데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태어나서 1년 전후 있었던 뇌관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들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특정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보니까 생명체를 가진 동물들은 생존이 최고의 목표이지 행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 즉 펜도체는요, 의식적 사고, 전두엽 쪽을 침범하기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어제 있었던 일이 어제는 기분이 참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러면은 해석을 달리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감정은 의식적인 인형을 잘 침범합니다. 음. 거꾸로 감정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친구하고 싸워서 기분이 나쁜데, 아이, 그래도 내가 잘 지내야지. 가서 사과해야지라고 우리 의식적으로 하지만은 감정적인 것까지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모든 걸 의식적으로 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감정은 굉장히 솔직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렇죠. 기분이 나쁘다 했을 때 좋은 얼굴 표정을 짓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사실은. 이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얼굴 표정과 언어적인 부분과 비언어적인 부분이 같이 움직일 때 우리는 상대방한테 진심이 전달되어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금방 들키죠. 그리고 기억은 언어적인 보다 비언어적인 부분이 더 많이 좌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핀도체는 출생 당시에 작동을 하고 있고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태어났을 때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 말도 중요하는데 얼굴이 정말 날 이뻐하는구나를 알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이고 못생겼다 하면서 웃고 봐주면 아이가 좋아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니 해도 웃습니다. 비언어적인 메시지니까요. 그에 비해서 출생 시도 우뇌 기능이 먼저 작동을 합니다. 우뇌는 자뇌의 선배입니다. 우뇌 또한 비언어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펜도체라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뇌 기능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가장 부족한 시점, 가장 나약한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생존했을까? 비언어적인 메시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했구나.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는 여러분 나이만큼 그대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죠. 그래서 모든 책들도 언어적 메시지가 비언어적 메시지에 비해서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비언어적 메시지는 여러분 나이만큼 함께 했던 상호작용 도구입니다. 어, 그래서 조기 기억은 이렇게 암묵적이고 비언어적인 기억으로 무의식으로 기억되어지죠. 그래서 내담자들이 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상담자들이 적절한 질문을 해주어야 되고 또 전체적인 내용을 봐가면서 이 내담자는 어느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보고 어린 시절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을까? 부모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적절히 잘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여기서 이런 게 있죠. 암묵적 기억을 해서 기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현재 삶의 즉각적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뇌라는 부분들은 모든 기억의 총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기분이 참 좋다라고 느꼈다면은 이 좋은 기분들은 그 상황이 이전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특정 영역에 갔는데 기분이 나빴다. 아니면 어떤 목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해보면은 남편이나 아내의 말투가 너무 기분이 나빠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일어나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 과거에 그런 말투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빴던 기억들이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현재의 기분 나쁜 정도가 정말 here and now에서 딱 그만큼 기분이 나쁘냐 이거죠. 아내가 지금 기분 나쁜 정도 50에 이전에 있었던 기억이 50이 합쳐져서 100이 됐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 기분이 나빠 라고 이야기했고 아내가 미안해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안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근데 수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난 게 100인데 과거 경험이 50이고 현재 경험이 50입니다. 그럼 아내는 사과를 할 때 얼마만큼 사과를 했을까요? 100만큼 했을까요? 아마 50 정도 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미안해 하면 돼 라고 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펜도체는 시간의 기록을 따르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것도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과거의 사건들이 다 올라오죠. 과거의 경험들이 다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가 나죠. 그럼 이 과거에 기분 나쁨이 쫙 올라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전투협은 뭘 한다고요? 그 데이터를 다 끌어옵니다. 그 사건을 쭉 끌어오죠. 이 편도체가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면은 지금의 사건에 머무르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겁니다. 부부 갈등이나 보통 우리 가족 갈등에서 지금 이야기만 하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느 누군가는 과거에 기분 나빴던 기억들이 이렇게 쫙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어. 그래서 우리 상담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안전함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편도체를 얼마나 다 우리가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소위 말하는 안전기지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줄이고 서로 간에 어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이 편도체를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은 애착 관계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안전기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렸을 때 우리가 양육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애착 이론을 뺄 수가 없고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안전함입니다. 상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함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실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담자로 하여금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상담 과정에서는 뇌를 재설계하고 관계를 변형시키는 이 변화란 뭐다? 변형계 차원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빈스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뇌를 재설계하고요. 관계를 변형시키는 변화는 결국에는 변형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내담자는 끊임없이 안전함을 스캔하고요.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면 바로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편도체의 예민함을 전지협이 잘 알아차리고 사례 기품으로 수용하고 재평가하는 것이 상담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 목표는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내담자의 자동적 신경처리 과정, 자율적 뇌에 개입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개발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뇌 가소성이죠. 이 부분들은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다른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죠.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이겠죠.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그 다름은 당연히 경험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잘 이루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게 상담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멘트는 여유, 공감, 빈틈, 부족함을 보여줘도 되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간단하게 받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